가스펌프 아직이죠? 사람들 대피시켰고 잠금 장치가.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소라야, 아빠 금방. 뚝 끊어진다. 2년 전 물에 잠긴 폴더폰에서 복구된 이 음성 메모. 회사에서는 개인 과실이라고 했지만 이 목소리는 구조 중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과연 정혜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진실 찾기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하늘색 지붕의 납골당 건물이 서 있습니다. 오늘따라 바닷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서 방문객들의 코트 자락을 휘날리고 있어요. 이곳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며 찾아오는 조용한 추모의 공간입니다. 멀리 보이는 인천대교의 실루엣이 회색빛 하늘과 어우러져 묘한 쓸쓸함을 자아내고 있었죠. 한기범, 72살의 한경중공업 회장이 네이비색 코트를 단정하게 입고 납골당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로 만든 꽃다발이 들려 있어요. 하얀 카네이션과 국화가 소박하게 묶여 있지만 어딘지 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흰 머리는 정갈하게 빗어 넘겼지만 깊게 팬 눈가 주름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기범은 방금 전 회사 산재 사망자 추모비 재단 헌화식에 참석했었죠. 공식 행사는 끝났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납골당 안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만 줬다 놓친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한기범의 마음속에 묵직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함께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회사만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 그 과정에서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이제야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내부로 들어서자 조용한 정적이 감돕니다. 유골함들이 정갈하게 정리된 칸들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어요.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추모의 공간들, 각각에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기범이 천천히 걸어가던 중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칸 앞에서 어린 소녀가 두 손을 모으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도 왔어. 나 받아쓰기 100점이야.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설아, 10살 된 소녀입니다. 해진 초코색 점퍼를 입고 있고 발끝이 많이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작은 체구에 비해 또렷한 목소리로 유골함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빠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설아의 뒷모습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젓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어. 내가 라면 끓여드렸거든요. 아빠가 좋아하던 멸치 라면으로요. 설아는 계속해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기범에게는 묘하게 마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한기범이 지나치려다가 문득 그 칸의 명패를 흘끗 보게 됩니다. 정혜수 1988-2020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32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한기범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집니다.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소녀가 고개를 돌려 한기범을 올려다봅니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였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여기 오셨어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칸이에요. 한기범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목소리에는 나이든 어른의 온화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빠는 지하주차장 물 막다가 못 돌아오셨어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위험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다가요. 어린 나이에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기범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020년 장마철,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하청 안전요원 정혜수. 그 사건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당시 언론에서도 잠시 다뤘던 사고였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개인 과실로 정리된 사건이었습니다. 명패 아래에는 작은 자물쇠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폴더폰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폰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고 해수의 것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어요. 한기범의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안전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보고받았는데 그는 재단 집행부가 올린 무단 출입 경위서를 떠올립니다. 문서상으로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이었죠. 하지만 지금 설아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아의 맑은 눈빛이 자꾸만 아들 한지훈과 겹쳐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이후로 가족과의 연이 끊어진 한기범에게는 아픈 기억이었어요. 설아의 또렷한 목소리와 당당한 모습,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훈의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밤에 일하시고 나는 학교 다녀와서 숙제하고 여기 와요. 설아가 한기범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빠한테 하루 있었던 일 말해드리거든요. 그럼 아빠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 납골당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촛불을 살짝 흔들어 놓습니다. 한기범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설아가 아버지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를 지켜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추모의 장소가 아니라 아빠와 만나는 따뜻한 공간인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한기범의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자리에서 내려다본 보고서와 실제 현실은 이렇게 다른 건가? 한기범의 마음에 묵직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설아의 순수한 모습과 정혜수라는 이름이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설아가 한기범을 더 자세히 올려다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저씨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한기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응,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분들을 찾으러 왔단다. 잃어버린 분들이요? 설아의 눈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우리 아빠처럼요? 한기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설아가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한기범의 손을 잡아 끕니다. 그럼 아저씨도 우리 아빠 이야기 들어주세요.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설아는 아버지의 명패 앞으로 한기범을 이끌었습니다. 아빠는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들 안전 지키는 일을 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서 위험해지거든요. 설아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날도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아빠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마지막에 나오려다가 한기범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2020년 7월 집중호우, 인천 송도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그때 현장에서 순직한 하청 안전요원이 바로 정혜수였던 것입니다. 회사 보고서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설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나간 다음에 아빠가 물을 막으려고 했대요. 설아가 계속 설명합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 걱정만 했다고 해요. 자기는 수영도 잘하는데 왜 못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기범의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설아야, 그때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니? 설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물쇠 상자를 가리킵니다. 아빠 폰이 여기 있어요. 물에 젖어서 고장났는데 수리하신 분이 음성 메모는 살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가끔 들어봐요. 한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음성 메모를 들어볼 수 있을까? 설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허락받고 와야 하는데 아저씨는 좋은 분 같아요. 설아가 작은 열쇠로 자물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폴더폰이 나왔어요. 화면에는 금이 가 있고 물에 젖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야. 한 여성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문수진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간호조무사 출신이지만 현재는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딸을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엄마. 설아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이 아저씨가 아빠 이야기 들어주시려고 해요. 수진이 한기범을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정장 차림의 나이든 남성,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한기범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이곳에 추모하러 온 사람입니다. 따님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설아가 혹시 폰을 보여드렸나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기범이 대답합니다. 다만 정혜수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사실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혜수는 수영을 정말 잘했거든요. 군대에서도 수영 교관을 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왜 못 나왔는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장례비 일부가 익명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계속 말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니까 기부자 메모에 엄마가 쓰던 통장으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그런 도움을 주셨는지 한기범의 눈빛이 예리해집니다. 엄마가 쓰던 통장으로라는 메모, 그것이 왜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혹시 그 통장 번호 끝자리를 기억하시나요? 한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확인합니다. 네, 여기 있어요. 끝자리가 1127이었어요. 한기범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1127,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통장 번호 끝자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한기범은 그런 기부를 한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한기범이 중얼거립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번호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수진이 한기범을 더 자세히 바라봅니다. 혹시 아저씨가? 아니에요. 한기범이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정혜수 씨는 정말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설아가 갑자기 폴더폰을 켭니다. 오래된 삐삐 스타일의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폰이 갑자기 켜졌어요. 화면에 음성 메모 2020-7-20 파일이 표시됩니다. 정혜수가 사고 당일 남긴 마지막 녹음이었어요. 들어봐도 될까요? 한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수진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빗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리님, 배수 펌프 아직이죠? 사람들 대피시켰고 잠금 장치가 잡음이 섞입니다. 설아야, 아빠 금방. 뚝. 갑자기 끊어집니다. 한기범의 손이 떨립니다. 그 음성에서는 개인 과실이 아니라 누군가와 소통하며 구조 작업을 하고 있던 모습이 역력했어요. 회사 보고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조 중이었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한기범이 중얼거립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렇죠? 해수가 끝까지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증거잖아요. 한기범의 마음속에 결심이 서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정혜수와 이 가족에게 빚진 도리일 것 같았습니다. 음성 메모가 끝난 후 납골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기범은 폴더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혜수의 마지막 음성에는 분명히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리님이라고 부른 상대방, 그리고 배수 펌프와 잠금 장치에 대한 언급까지. 이 음성 메모를 회사에서 들어봤을까요? 한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당시 폰이 완전히 망가져서 복구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우연히 휴대폰 수리점에서 일부 파일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복구한 거예요. 한기범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집니다. 회사에서는 이 음성 메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고 조사는 불완전했던 셈이죠. 그때 납골당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정혜수님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들이시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고 있었어요. 관리인이 작은 장부를 꺼냅니다. 정혜수님 장례 당시 익명 기부건에 대해서요. 한기범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당시 장례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익명으로 처리됐는데 기부자가 남긴 메모가 조금 특이했어요. 관리인이 장부를 펼칩니다. 여기 보시면 엄마가 쓰던 통장으로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 메모가 있어요. 수진과 한기범이 동시에 장부를 들여다봅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한기범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단서를 남겨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기범의 어머니 통장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부금이 입금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한기범이 물어봅니다. 관리인이 장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2020년 7월 25일 오후 2시 17분이네요. 정혜수님 장례식 바로 전날이었어요. 한기범이 자신의 스케줄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분명히 중국 출장 중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입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기범을 대신해서 혹은 한기범의 이름을 빌려서 기부한 것일까요? 설아가 갑자기 폴더폰을 들어 올립니다. 아저씨들, 이상해요. 폰에서 또 소리가 나요. 삐삐삐. 오래된 벨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예약 메시지라는 표시가 나타났어요. 예약 메시지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해수가 그런 기능을 쓴 적이 있나? 한기범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어봅니다. 발신 예약 시간은 2020년 7월 19일, 정혜수가 사망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수진아,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낡은 테이프 카세트를 찾아줘. 우리 노래 녹음해놨어. 설아 크면 들려줘. 내 이름 못 불러도 아빠가 하루를 지켰다고 말해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테이프 카세트. 혜수가 군대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그 테이프 말이구나. 어디에 있어요? 한기범이 물어봅니다. 납골당 자물쇠함 안에 함께 넣어뒀어요. 하지만 폰만 꺼내고 테이프는 그대로 둬서 수진이 다시 자물쇠함을 열어봅니다. 안쪽 구석에 파란 라벨이 붙은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라벨에는 바랜 글씨로 설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기범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립니다. 이걸 들어볼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인이 말합니다. 사무실에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가 하나 있어요. 납골당 개간 당시부터 쓰던 건데 아직 작동합니다. 잠시 후 관리인 사무실에서 90년대식 카세트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한기범이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먼저 정혜수와 수진이 함께 부르는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젊은 시절 둘이 함께 녹음한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정혜수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설아야, 아빠가 이 메시지를 남기는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야. 아빠는 지금 회사 일로 걱정이 많아.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계속 보고하고 있는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거든. 한기범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장마철만 되면 물이 역류하는데 임시 방편으로만 처리하고 있어. 아빠는 회장님께 직접 편지를 쓰고 싶었어. 우리 현장 사람들 비 오면 물이 무섭거든. 회장님이 숫자 대신 사람 먼저 봐주시면 바뀔 수 있어. 한기범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정혜수는 자신에게 직접 호소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회장에게 닿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해줘. 아빠는 끝까지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고. 회사에서 뭐라고 해도 아빠는 도망간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고. 테이프가 끝나자 사무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기범은 자신이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혜수가 정말 회장님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네요. 한기범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듭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정혜수 씨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걸고 제대로 된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한기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전무 오태식의 전화였어요. 회장님, 어디 계신지요? 급히 뵐 일이 있습니다. 한기범이 전화를 받으며 수진과 설아를 바라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혜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경중공업 본사 회장실. 한기범이 돌아오자마자 전무 오태식이 긴급히 찾아왔습니다. 오태식은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으로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납골당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태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한기범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추모비 헌화식 후에 잠시 들렀다. 혹시 2020년 정혜수 관련 건을 다시 살펴보고 계신지요? 오태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거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 아닙니까? 한기범이 오태식을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정리됐다고? 어떻게 정리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게. 오태식이 자신이 준비해온 파일을 펼칩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혜수 씨는 개인 판단 착오로 대피 시간을 놓쳤습니다.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현장에 남아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무단으로 남아있었다고?
한기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누구 지시로 현장에 있었던 건가? 오태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당시 현장 책임자가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정혜수 씨가 개인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한기범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현장 책임자는 누구였나? 김대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작년에 퇴사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핵심 증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한기범은 의구심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재단 사무국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에 말랐지만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성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무국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누군가 정혜수 건과 관련해서 재단 사무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기범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누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 관련 서류들이 일부 없어졌습니다. 사무국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보고합니다. 오태식이 끼어듭니다. 회장님이 과거 건을 다시 들춰내시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정리된 일을 왜 다시... 정리된 일이라고? 한기범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정혜수 씨가 남긴 음성 메모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구조 작업 중이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오태식과 사무국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음성 메모요? 그런 건 기록이 없습니다. 한기범이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합니다. 정혜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대리님, 배수 펌프 아직이죠? 사람들 대피시켰고 잠금 장치가... 사무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혜수 씨의 폰에서 복구한 거다. 한기범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어보면 명백히 누군가와 소통하며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어. 개인 과실이 아니라 직무 수행 중이었다는 뜻이지. 오태식이 급히 말합니다. 회장님, 그 음성 메모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작된 것일 수도. 조작? 한기범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럼 자네들이 직접 확인해 보게. 당시 현장 CCTV 원본을 다시 검토하자. 사무국장이 난색을 표합니다. 그게 당시 CCTV 데이터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됐습니다. 삭제됐다고? 한기범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산재 사고 관련 자료는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날 저녁 한기범은 혼자 회사의 남아 관련 서류들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2020년 정혜수 사건 파일을 열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먼저 재난 대응 매뉴얼 수정본을 발견했습니다. 원본과 비교해보니 임시 폐쇄 밸브 수동 해제 지시 사항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정혜수가 음성 메모에서 언급한 잠금 장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단 기부 장부였습니다. 정혜수 장례비 익명 기부 내역을 자세히 보니 계좌번호 패턴이 한기범 어머니의 옛 통장 번호와 끝자리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1127이라는 숫자,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한기범이 자신의 개인 금고를 열어 어머니의 옛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계좌번호를 대조해 보니 앞자리까지 거의 비슷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기범의 어머니 정보를 이용해서 기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한기범 자신도 그런 기부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2020년 7월, 그때는 분명히 중국 출장 중이었거든요. 누가 내 이름 대신 오래된 번호를 썼지? 나를 움직이게 하려는 건가? 한기범의 머릿속에 복잡한 추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 한기범이 언젠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단서를 심어둔 것 같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오태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계시는군요. 오태식, 한 가지 물어보겠네. 한기범이 장부를 가리킵니다. 이 익명 기부건, 자네가 처리한 건가? 오태식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재단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관여 없이요. 그럼 누가 내 어머니 통장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한기범의 질문에 오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범이 오태식을 꿰뚫어 보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 그 시각 수지는 월세 독촉장을 받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설아는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가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곤 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설아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빠가 나쁜 일 한 게 아니라고 친구들한테 말할게.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늦게 한기범은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히 은폐된 진실이 있었고 누군가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신중하게 단서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기범이 결국 움직일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정혜수 씨, 이제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한기범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설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3시 30분에는 집에 도착하는데 시계가 5시를 넘어가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수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어디 있니? 수진이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 신호만 계속 울렸어요. 설아는 평소에 엄마와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수진이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보니 설아는 정상적으로 하교했다고 했어요. 오후 3시 10분에 교문을 나서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혹시 설아가 요즘 힘들어하는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몇몇 아이들이 설아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산재 유가족이라는 소문이 돌면서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실수해서 죽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설아가 그런 말들을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 한기범은 회사에서 독립적인 조사팀을 꾸리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재조사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어요. 그때 오태식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기범이 회의를 중단하고 물어봅니다. 인터넷에 우리 회사 관련 폭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오태식이 태블릿을 건네줍니다. 유튜브 화면에는 대기업, 산재 미망인의 입막음 합의 강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 있었어요. 이미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썸네일에는 수진의 얼굴이 희미하게 나와 있고 한경중공업 로고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기범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목소리가 변조된 익명의 제보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2020년 한경중공업 지하주차장 사고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측이 안전시설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고 유가족에게 입막음용 위로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한기범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일부는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이었어요.
현재 회사 재단에서는 유가족 모녀를 압박하고 있으며 진실 폭로를 막기 위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기범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협박을 했다는 건가? 오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거 완전히 의도적인 공격 같습니다. 누군가 회사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한기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입니까? 한기범 회장님이시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사라졌어요. 한기범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하교한 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변조한 누군가가 아이를 찾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거든요. 한기범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바로 가겠습니다. 납골당 앞에 있어요. 혹시 설아가 여기 올까 봐서요. 한기범이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 주차장에서 수진을 만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설아가 학교에서 나온 후 납골당 쪽으로 오다가 검은색 승합차에 접근당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 없어요. 한기범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보안팀에도 연락해서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어요. 회장님, 수진이 한기범의 소매를 붙잡습니다. 혹시 제가 아저씨랑 만난 것 때문에 설아한테 위험이 온 건 아닐까요? 한기범이 수진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제가 반드시 설아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한기범의 휴대폰으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국장이었어요. 회장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주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한기범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이 찾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회장님,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한기범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폭로 영상과 설아의 실종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것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저녁 늦게 수색 작업을 하던 중 납골당 관리인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기범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관리인이 자물쇠함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원한다면 혼자 오세요. 내일 밤 12시 송도 폐물류 창고. 아이는 무사합니다. 한기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지만 설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했어요. 수진이 쪽지를 보고 말합니다. 경찰과 함께 가세요. 너무 위험해요. 아니에요. 한기범이 고개를 젓습니다. 범인이 혼자 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설아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 순간 정혜수의 폴더폰에서 또다시 예약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시간은 2020년 7월 18일, 사고 이틀 전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혹시 위험에 처하면 한경중공업 한기범 회장을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분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일 거야. 언젠가 우리 설아를 도와주실 수도 있어. 수진과 한기범이 동시에 그 메시지를 보며 놀랐습니다. 정혜수는 이미 2년 전에 한기범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수 씨가 저를 믿어주셨네요. 한기범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 설아를 무사히 구해오겠습니다. 한기범은 그날 밤 홀로 집에 돌아가서 내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정혜수의 진실과 설아의 안전,
두 가지 모두 지켜내야 했습니다. 밤늦게 한기범은 정혜수의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숫자 대신 사람 먼저 봐주시면 바뀔 수 있어. 정혜수 씨, 이제 정말로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기범이 테이프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기범은 약속 장소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정혜수의 자물쇠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물쇠함을 열어보니 폴더폰과 테이프 외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회장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기범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혜수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한기범 회장님께, 저는 한경중공업 송도 현장에서 일하는 정혜수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안전 문제를 보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한기범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배수 시스템이 심각합니다. 장마철만 되면 물이 역류하는데 임시 방편으로만 처리하고 있어요. 수동 밸브 해제 절차도 매뉴얼과 실제가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언론에서 보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나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기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수는 자신을 믿고 있었는데 정작 한기범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딸 설아를 부탁드립니다. 설아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달라고 늘 이야기해줍니다. 회장님도 그런 어른이시길 바랍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회장님,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봐주세요. 그럼 모든 게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정혜수 올림. 한기범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 정혜수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자신의 위험까지도요. 그때 납골당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것도 보셨나요? 관리인이 또 다른 물건을 꺼내 보였어요. 90년대식 카세트 라디오였습니다. 회사 창고에서 가져온 것보다 더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정혜수 씨가 직접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아요. 자물쇠함에 들어가지 않아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한기범이 그 라디오를 받아들고 파란 라벨 테이프를 다시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 재생됐어요. 정혜수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설아야, 아빠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한 가지만 기억해줘. 아빠는 도망간 게 아니야. 끝까지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좋은 어른들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잠시 후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회장님 모르는 일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정말 회장님께서 모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한기범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정말 모르고 계셨다면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회사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주시면 분명 바뀔 수 있어요. 테이프가 끝나자 한기범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정혜수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한기범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덮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리더가 될 것인지 한기범이 결심을 굳히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정혜수 씨가 원했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송도 폐물류 창고 앞 한기범이 혼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고 건물의 거대한 실루엣이 불길하게 보였어요. 한기범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멀리서 의자에 묶여있는 설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설아야. 한기범이 달려가려던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서세요. 사무국장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몇 명의 남자들이 더 따라 나왔어요. 사무국장, 당신이었군요. 한기범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왜 그만두지 못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혜수 건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괜히 들춰내봤자 회사만 망할 뿐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 무너지는 거죠. 한기범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겨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사무국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회장님, 현실을 보세요. 정혜수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면 회사는 끝장이에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위협하는 건가요? 한기범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사무국장이 답답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회장님만 조용히 하시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한기범이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섭겠지만 용감하게 견디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 정혜수처럼요. 아니에요. 한기범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요. 회사 이름을 걸고 정혜수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한기범이 확고하게 말합니다. 2년 동안 정혜수 씨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 그게 진짜 후회할 일이었어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한기범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정혜수 씨, 이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기범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창고로 진입하면서 사무국장과 그의 일당들이 체포됐습니다. 한기범이 급히 설아에게 달려가서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설아는 무서웠지만 울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괜찮니? 한기범이 설아를 안아주며 물어봅니다. 네, 괜찮아요. 아저씨가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빠가 좋은 어른들이 도와줄 거라고 했거든요. 한기범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혜수가 딸에게 심어준 믿음이 이런 상황에서도 설아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사무국장이 경찰에게 끌려가기 전에 한기범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는 끝장이에요. 회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기범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경중 공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기범이 직접 나서서 2020년 정혜수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회사 임직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찬 회견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기범이 단상에 올라서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는 정혜수의 편지와 음성 메모, 그리고
은폐된 매뉴얼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경중공업 회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기범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0년 7월 정혜수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우리 회사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혜수 씨는 개인 과실로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정혜수 씨는 침수 현장에서 매뉴얼의 결함을 자신의 판단과 용기로 메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한기범이 음성 메모를 재생했습니다. 정혜수의 마지막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우리 회사는 안전 매뉴얼의 허점을 인정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경중공업은 앞으로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때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유전자 검사는 왜 하신 건가요? 혹시 정혜수 씨 딸과 혈연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한기범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며칠 전 한기범은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설아와 자신 사이에 혹시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네,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한기범이 봉투에서 결과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기범이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설아와 저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태식과 다른 임원들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스쳤어요. 혈연이 아니라면 한기범이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기범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혈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혜수 씨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기범이 테이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내 이름 못 불러도 아빠가 하루를 지켰다고 말해줘. 한기범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한기범 회장이 아니라 설아의 보호자 기범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그 약속부터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어요. 혈연이 없어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커도 사람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혜수 씨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기자들이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정말로 설아 양을 입양하실 계획인가요? 네, 수진 씨와 상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기범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운영 방식의 변화입니다. 한기범이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즉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빗물 첫 10분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장 판단이 본사 지시보다 우선됩니다. 둘째, 정혜수 터널 안전센터를 설립해서 추모와 교육을 결합한 야간 안전관측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하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오태식이 급히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정책들은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기범이 오태식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오태식 전무, 당신은 지금 즉시 직위해제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과 함께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오태식이 경비에게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회사가 무너집니다. 한기범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너질 건 거짓 구조지 회사가 아닙니다. 진실 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한기범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혜수의 앞에서 마지막 보고를 드리고 싶었어요. 납골당에는 수진과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수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설아가 한기범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이제 정말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한기범이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할아버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나이는 많지만 아버지 역할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정혜수의 명패 앞에서 한기범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혜수 씨,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람을 먼저 보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6개월 후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납골당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정혜수 터널 안전센터라는 현판이 바닷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기범이 정장 대신 편안한 카디건을 입고 설아와 함께 센터 앞에 서 있습니다. 설아는 이제 한기범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법적 입양 절차도 모두 완료됐고 수진도 한기범의 며느리가 되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건물에서 정말 야간 안전교육을 하는 거예요? 설아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그래, 설아야.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야. 한기범이 설아의 손을 잡으며 설명합니다. 내 친아버지 정혜수 씨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도록 말이야. 센터 내부에는 최신 안전교육 시설과 함께 정혜수를 기리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정혜수의 편지와 음성 메모, 그리고 파란 라벨 카세트 테이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현장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경중공업의 새로운 빗물 첫 10분 원칙 덕분에 현장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회사들도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왔어요. 한기범이 개관식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경중공업 한기범입니다. 아니, 이제는 설아의 아버지 기범이라고 소개하는 게 맞겠네요.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기범의 변화된 모습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숫자로만 회사를 바라봤습니다. 매출, 이익, 주가,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혜수 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숫자라는 것을요. 한기범이 센터 안의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는 정혜수 씨가 남긴 소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어른이 되어달라는 그분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근처에 수진이 새로 연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다색 식당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가게였어요. 메뉴판 첫 줄에는 바다색 라면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수가 좋아하던 멸치 국물 라면이었죠. 어머니,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한기범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수진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네, 센터 개관식 덕분인 것 같아요. 모두들 혜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피곤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분식집 한쪽 벽면에는 작은 유리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혜수의 파란 라벨 카세트 테이프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라벨에는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에게 누군가의 하루를 지킨 날들. 카운터 위의 작은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혜수와 수진이 젊은 시절 함께 들었던 그 노래였어요.
설아가 라디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아빠, 지금 행복해요. 새아빠도 정말 좋은 분이고 엄마도 이제 밤늦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기범이 설아 옆에 앉으며 물어봅니다. 설아야, 학교에서는 어때? 친구들이 이제는 괜찮아? 네. 이제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영웅이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새 아빠가 정말 좋은 회장님이라는 것도요. 설아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경중공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청직 정규직 전환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어요. 사람 먼저 경영 철학이 실제로 회사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안전 지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빗물 첫 10분 원칙 덕분에 사고 예방률이 80% 이상 향상됐어요. 다른 건설회사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혜수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것이 이제 가족의 일상이 되었어요. 아빠, 오늘 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설아가 정혜수의 명패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진 곳이에요. 아빠가 원하던 것들이 다 이뤄졌어요. 수진이 꽃을 새로 갈아주며 말합니다. 혜수야, 설아가 이제 정말 행복해해. 그리고 나도 내가 꿈꾸던 세상에서 살고 있어. 한기범도 정혜수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수 씨, 이제 정말로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가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회장실까지 바로 전달되는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당신이 원하던 변화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가족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어 놓았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인천 앞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한기범이 설아와 수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핏줄보다 깊은 끈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약속, 그 약속이 회사를, 도시를, 그리고 늙은 한 사람을 바꿨습니다. 설아가 한기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도 여기 올까요? 그럼 설아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한기범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식집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이 바람을 타고 납골당까지 들려왔습니다. 정혜수와 수진이 젊은 시절 함께 불렀던 그 노래였어요.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게 된 추억의 멜로디였습니다. 한기범이 마지막으로 정혜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혜수 씨,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람 먼저, 그 다음이 숫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서는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정혜수의 바람대로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어른들이 만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납골당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숫자와 이익보다 소중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설아의 순수한 믿음과 정혜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결국 모든 거짓을 밝히고 진실한 사랑으로 보답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바다색 테이프처럼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